자기 동생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고 보니까 술과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버려둬가지고 동생이 사망한 사건인데 당시에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뭐냐면 상속을 한 40억 정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 가지 개연성상 범행 동기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살해하는 그 장면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CCTV 영상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거로 취급할 거냐는 거예요.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건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지적장애인 동생을 구리의 한 하천변에 버려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에 대한 재판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2021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형하고 동생하고 살고 있었는데 네. 동생이 지적장애 2급의 정도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나갔다고 진술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자기 동생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종자를 추적했었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실종자가 실종된 게 아니고 네. 형이 그 지적 장애 2급의 동생한테 술과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구리 하천변이 있어요. 왕숙청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거기에 버려둬가지고 그 동생이 사망한 사건인데 당시에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뭐냐면 경찰에서 살해했다고 하는 그 형, 그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재산을 상속을 한 40억 정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산 때문에 동생을 데려와서 술을 먹이고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살해했다 해가지고 살인으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유기치사죄로 2심입니다. 확실히 안 됐지만 2심까지는 네. 유기치사죄로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현장을 같이 갔어요. 그런데 2시간 뒤에 실종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생분이 물에 빠져 사망하면 사체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인적사항이 나와. 맞아요. 당연히 나오잖아요. 네. 그 때문에 본인이 또 자전거 타고 나갔잖아요. 수사가 시작되니까 늦게 신고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종 신고한 거는 경찰들이 수사력이 약한 줄 알고 나는 의심 안 하겠지. 1차 신고한 사람은 의심 안 않잖아요. 아, 신고했는데 동생 나갔다고. 일반적으로 가족 장애인이 그렇죠. 집을 나갔을 때 가족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건. 그렇기 정상적으로. 때문에 그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밝혀낸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실종해가지고 사고사로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 이 피고 입장에서는.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는 부검하니까는 양분이 나온 거예요. 그 하천변에서 동생을 밀어서 사망하게 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들어가서 익사를 한 건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된 거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죽여야만 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40억 이득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동생의 죽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이익이 또 3억이 넘게 또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연성상 범행 동기는 충분히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살해하는 그 장면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불충분하다라는 게 항소심의 입장인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유죄가 났습니다. 살인죄에 그렇죠. 관하여. 30년. 네, 30년이 일단 선고가 됐었죠. 그러면은 지금 항소심에서 원하는 그런 하드한 에비던스를 그러면 오늘날의 살인 사건에서 몇십 %나 그런 하드한 에비던스가 존재할 거냐? 그거는 꼭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최근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특히 보험살인의 경우에는 이은혜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모든 함정을 다 파놓고서는 사망에 이르게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역시 살인이라고 인정을 한 판례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네. 지금 이 항소심의 판결도 언젠가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 직접 증거가 있지 아니해도 살인 혐의를 정황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마지막 순간에 영상도 없고 얘기에 의한 상해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형의 살의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다는 게 지금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피의자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요. 장애인인 동생이 그동안 함께 살면서 사건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괴로워서 동생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수면제와 술을 먹이고 놔두고 왔다라고 진술을 한 거거든요. 그 진술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정말 동생을 버리려고 한다면은 저 부산 끝이라든지 저 거제도 섬으로 간다든지 네. 지적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데도 있으면 신고 들어오니까 멀리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이태원이란 말입니다. 서울 이태원이고 구리시 왕숙천 해봤자 길이 얼마 안 됩니다.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유겠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의심받아도 나는 유겠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인데 요거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왕숙천에도 이 피고인이 여러 번 답사를 했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 전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렌트카라든지 옷도 준비했죠. 수면제를 준비했죠. 여러 가지 준비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히 유기하는 게 아니고 유기를 가장한 살인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고지가 아닌데도 그것을 찾은 것이죠.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데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거리잖아요. 저도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전 답사라는 걸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용소계곡 사건에서도 네. 이은혜 무리가 사실 그 장소를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사실 답사를 했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왕숙천이라는 곳도 아마 CCTV가 없는 하천변을 찾기 위한 답사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답사를 했던 흔적 같은 것들을 좀 더 찾을 수만 있었어도 타이트하게 정황 증거를 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렌트카를 준비해서 동생과 함께 타고 간 장면은 아마 블랙박스에 잡혀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왕숙천까지 렌트카를 주상이 된 것까지는 네. CCTV에 그 블랙박스에 나오고 네. 그 하천변에 걷는 것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찍혔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피고인은 뭐라고 하냐면 왕숙천에 차를 주차한 다음에 걸어 다니다가 그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 있죠. 네. 거기까지 간 건 아니고 중간쯤에서 내려놓고 얘기하다가 왔다고 하는데 CCTV를 보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그 사망한 그 장소까지 거리를 동생이랑 걷는 CCTV가 찍혔어요, 사실은. 네, 네, 찍혔는데 네, 네. 옷차림이 틀려. 다르죠. 예, 네, 옷을 네. 갈아입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에서는 지금 나옵니다. 저 옷차림이 그 피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행적을 보면요. 렌터카를 빌린다거나 뭐 자차를 이용했다가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어떤 그런 일련의 방식들이 뭔가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죠. 의도를 하지 않으면 이 CCTV에 남아있는 영상이라도 설명이 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고의적인 어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라는 점은 형이 초기에부터 했던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로 아마 진술이 여러 번 번복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도 이 사람의 범행 당시의 어떤 동기나 심정 상태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초등 단계에서 했던 진술들이 재판 단계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면 이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피력을 할 수만 있어도 아마 재판부의 심증을 굳히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보강할 부분이 있겠죠. 지금 저 형이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데 저 갈아입은 옷은 지금 형이 입던 옷이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부재했던 것 같아요. 저 옷을 못 찾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옷을 새로 산 옷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 옷을 입고 돌아다녔던 모습은 이태원 어딘가에는 CCTV에 잡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부가적인 노력을 한다면 지금 저 옷이 평상시에 입었던 추리닝이다라는 것만 입증을 해도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좀 더 타이트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일반적으로는 법리만 따지는 게 대법원에서의 심판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항소심에서 입증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포커스가 네.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강조가 된 부분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어 보여요. 민 장면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그렇죠. 예. 그 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민 장면이 있다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가 사람을 죽이는데 CCTV가 있는 데서 밉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제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전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대법원에서 논리하는 건 뭐냐면 사건에 대해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밀었다는 걸 본인이 시인을 하고 정황이 있으면 인정을 하겠지만 본인은 적극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술과 수면제를 먹인 것만 인정. 그러니까 본인은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그거를 동생을 유기, 즉 그 하천변에 놓고 왔다는 건 인정하고 있지만 네. 동생이 뭐 깨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러다가 본인이 스스로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항소심에는 어떻게 봤냐면 좋다. 이 피고인이 밀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술에 비몽사몽에 빠져서 실족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가능하잖아요. 그럼 살인은 아니네? 그럼 유기해서 자기가 죽은 거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2심에서는. 그 환경을 만들었는데도요? 그럼 그렇죠. 예. 실족사 그게 할 이제 수 있는 그걸 보지 환경을 않은 거죠. 만들었는데. 실족사니까 그걸 보지 이게 치사한 않은 거죠. 거지. 실제로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피고인이 수면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수면제가 라제팜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는 실제적으로 강력한 수면제거든요. 그리고 보통 졸피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강력한 수면제를 본인이 구입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지인들한테 수면제도 물어봤고 또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야 오늘 뭐 저녁 11시부터 1시까지 너랑 같이 있었다고 해? 이런 식으로 말도 맞췄고 네. 그리고 알다시피 본인 차로 갔다 오면 되는 걸 왜 렌트카를 이용합니까? 차번을 찍기 안 해서 그랬던 거고 또 그리고 옷도 갈아입었고 중요한 거는 왜 하필이면 그 하천변에 그 지체 2급인 동생을 걸 데리고 왜 가요?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실은 외상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약을 먹였어요. 그러면 강력한 수면제야. 또 술도 탔기 때문에 아마 배가가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0ml 양주를 샀고 500ml 콜라를 샀는데 거기에 라제팜 성분이 드는 강력한 그 수면제를 탔고 본인도 먹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피해자한테 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부검했을 때 그 아시죠? 에티롤, 네. 에탄올이라고 그러나요? 그 성분이 수십 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였고 또 물론 사람이 부패하게 되면은 그 에탄올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밀었을 가능성이 큰데 본인이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아니 미는 장면을 CCTV에 있는 데서 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최후에 인정한 게 내가 동생을 놓고 왔는데 동생이 죽었지만 그걸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동생을 밀거나 죽게 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밀었다고 볼 확률이 큰데 증거는 없어. 하지만 유기했을 때 그 정도 먹이려면은 걔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2심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네. 과연 합리적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제가. 재판부에 법관들의 합리적 의심은 동영상밖에 없냐는 거예요. 증거. 범죄 수법은 이렇게 진화하는데 합리적 의심은 마지막 순간에 CCTV 영상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거로 취급할 거냐는 거예요. 아, 교수님 흥분하셨네요. 뭐 계속 합리적이기만 하되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률과도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살인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치사잖아요. 근데 이 사건 상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내버려 뒀다가 실족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기치사 정도밖에. 왜냐하면 장애인에다가 그렇게 수면제를 먹은 동생을 내팽개쳐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보호하에 있는 동생을 그랬으니까 그렇죠. 유기했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제명이 철저하게 이렇게 세분화된 나라에서 지금 이 사건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땐 머더는 미국에서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맨슬로더 중에 퍼스트 디그리 맨슬로더나 세컨드 디그리 맨슬로더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형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우리는 결국은 살인 아니면 과실로 가는 거예요. 네. 치사는 결국 과실이 일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연출한 다음 예컨대 뛰어내려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뛰어내린 것도 살인인 거고 위험한 강가에다가 수면제까지 먹여가지고 거기다가 내버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죽어라 하는 고의 아니고는 발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네. 왜냐하면 동생의 상태를 누구보다 형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실수라고 취급하는 법률이 옳으냐,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다. 머더를 인정하는 기준이 우리나라는 너무 엄격하다. 오늘날은 보험살인의 수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진화가 되기 때문에 절대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아요. 그럼 보험금을 못 하는데 뭔가가 상해가 남으면은 내가 죽인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손도 안 대고 죽이는 방법을 범인들은 정말 머리를 골똘하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찾아 나가는데 예컨대 피해자에게 가장 취약한 지점, 그래서 피해자가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공백을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건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묘해지고 있는데
있는데 문제는 재판을 하는 기준은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유죄가 아니다. 살인의 유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지점은 현존하는 증거가 있기가 어려운 전제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전제를 마치 실존하는 전제인 양 하면서 유죄를 주지 않는 게 그러면 그게 현재의 사법제도 내에서의 최선이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 의심을 좀 뒷받침하는 게 숨진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이 40억 원이 있었다는 것. 예, 그 40억이 시산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당시에 그 큰아들, 즉 피고인하고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주 다툼이 있었고 일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좀 씀씀이가 컸던 것 같아요. 유흥비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사이가 벌어지니까 화해하자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나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피고인이 부모님들한테 술을 따라 줬는데 같이 화해하게 먹었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얼마 후에 사망했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만? 예, 부모님 두 분이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피고인이 혹시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했지만 그 당시에 증거가 없었고 사망한 부모님들을 부검한 걸 아니고 부검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심만 했을 뿐이지 누가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해가지고 사망한 두 분의 시신을 부검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뭐가 나왔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게 없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뒷얘기가 이제 수면에 또 오른 거죠. 근데 이제 가족이 4명인데 한 사람과 술만 먹으면 다 죽어요.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동생도 죽고 그런 우연의 일치, 술만 같이 먹으면 다 죽는 우연의 일치가 통계적으로 볼 때 몇 %나 일어날 것 같으세요? 거의 0%죠? 거의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런 종류의 사실이 맨 마지막에 동영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넘어설 정도로 왜 고려되지 않느냐가 저의 의문이에요. 왜 쉬운 것만 단서라고 생각하느냐. 너무 쉽잖아요. 영상 있어야지. 영상 없으면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고 음성도 없으니까 합리적 의심이고 칼에 안 찔렸고 약물도 수면제밖에 안 되고 무슨 독성 물질이 아니어서 그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그런 종류의 아니고 보다 지금 3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술을 먹고 죽은 그 객관적 통계치는 그건 왜 비중 있게 고려되지 말아야 되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놈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발생할 수 있는 정말 희귀 확률이라고 한 0%의 일들이 이 피고인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거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합리적이라는 건 뭔가요? 일단은 상속을 받게 되면 형과 동생이 이제 50%씩 나눠 받게 되겠죠. 또 사망 보험금도 형이 이제 수령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만약에 유기치사라고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나눠서 죽게 할 이유가 뭘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부모 상속돈이 40억이 넘는다고 한다면 혼자 차지하면은 다 같지만 동생이 있으면은 1대1 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뺏기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1004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상속자를 살해하거나 아니면은 상해치사까지 하게 되면은 상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자, 그런데 거기 조항에 유기치사는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가서 살인죄가 적용되면은 못 받지만은 유기치사로까지만 간다고 한다면은 모든 상속은 내가 받는 거고 사망보험금도? 그렇죠.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피고인은 어떻게든지 유기치사를 적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까지 뻗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교수님이 눈이 주장하는 게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보고 또 일반적인 증거를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미필적 고의라도 왜냐 간접살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이제 보험 사기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들이 요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알다시피 갈수록 이 범행 계획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또 진흥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기관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교수님이 우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 중심 상업 전략들이 있잖아요.
피해자 중심 살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수용 못하는 사람은 또 그거를 설계해서 또 죽이고. 야. 결국은 다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금전적인 이득이 보험을 통해서나 상속을 통해서나.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무리 빚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재산이 그렇게까지 많고 40억은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대출이 20억이 있고 지금 카드론도 있고 그러면 그거 다 합쳐봤자 나머지 거의 10억 이상이 남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모 사망금 보험금 10억도 있고 동생 사망금 보험금 3억도 있으면은 돈이 적어도 20억 이상은 어찌저찌 비용을 다 발생시키고 더 남을 텐데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만큼 범행 동기가 심플하지 않은 사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근데 이제 수사를 다시 할 수는 없다는 게 아쉬움이죠. 예. 수사를 다시 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판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경찰에 들어와서 사건을 해보고 하면 어떨까요? 초인들을 판사시키는 게 아니고 판검사들을 현장에 뛰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방망이 차고 저부터. 진짜 이런 나쁜 놈들이 어떻게 범죄를 그래 몇 저지르는지. 년만 하다가 그 판사시키면 되는데 맞아요. 엄물도 몰랐어. 책만 보고 있어. 이거 문제라고 하는데 만약 이제 선고가 돼서 10년 후에 출소를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형의 몫이 되는데 과연 형은 지금 가족이 사라진 상황, 안타깝게 죽은 상황인데 웃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그 표정 관리를 할 거예요. 재판장에서는 좀 했지만 속으로는 악마의 미소를 씩 웃고 있어요. 뻔한 건데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또 그 하급심으로 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재판 다시 하라고 할 경우엔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유기치자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할 경우에 10년을 사느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이 너무나 좋습니다. 훌륭한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유기징역을 받았을 때는 3분의 1 정도만 복역을 했습니다. 10년이면 3분의 1이면 몇 년입니까? 3년. 3년 3개월 한 3년 4년 잡고 4년만 복용하게 되면은 가석방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봐가지고 나가서도 재범을 안 하겠네 싶으면은 풀려 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 형은 돈이 많으면 알다시피 능력 있는 변호사분들을 사가지고 하게 되면 참 훌륭하지 않더라도 능력 있다. 나는 변호사를 보면 능력 있어 보여요.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변호사분들도 실습을 할 때 검찰 3개월, 법원 3개월 오지 않습니까? 이거 왜 경찰은 안 넣는 거야? 경찰에 와서 3개월간 그냥 빡세게. 결국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형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사냐, 자연사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사망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의문을 남기면서 오늘의 사건 수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